이 시간부로 러시아는 서부 전선의 모든 병력을 즉시 철수한다. 푸틴의 충격적인 발표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합병하려는 시도,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유럽. 70년 동맹의 균열이 발생한 바로 그 순간, 러시아는 동유럽을 겨냥해 서부 전선에 70만 대군을 배치했습니다. 유럽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번엔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데 돌연 퇴각을 결정한 것입니다. 한국산 무기. 러시아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이지. 불과 며칠 전까지 이렇게 비웃던 러시아였습니다. 그런 러시아를 단 한 장의 종이가 송두리째 뒤집어 버렸습니다. 크렘린 최고 위층만 열람할 수 있었던 봉인된 문서. 그 안에 적힌 내용을 확인한 순간 푸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종이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왜 러시아는 승리를 눈앞에 두고 물러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한국 화이팅이라고 응원해주세요. 많은 힘이 됩니다. 저는 이반 드미트리예프입니다. 유라시아 전략연구소에서 수석 이사를 맡고 있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공식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그 오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말입니다. 2026년 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스크바는 영하 25도의 혹한에 잠겨 있었고 크렘린 인근의 회의실에는 난방이 과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안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날따라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대통령 직속 전략회의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여러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국방전략위원장인 세르게이 말리닌이 정면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드미트리 소콜로프가 팔짱을 끼고 있었죠. 소콜로프는 구소련 시절부터 군수관료로 일해온 인물입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회의에 빠지는 법이 없었어요. 저는 그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후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죠. 그분은 말이 없는 분이에요. 표정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빛 하나로 방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자리에 앉자 말리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서부 전선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유럽 지도가 떴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파란색으로, 우리 영향권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말리닌의 손가락이 폴란드 국경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토 내부의 결속력도 예전 같지 않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미국 내부의 정치적 혼란, 유럽 각국의 재정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장기전으로 인한 피로감. 모든 조건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병력 규모는 70만을 제안드립니다.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70만이라는 숫자는 가볍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리닌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승인의 신호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소콜로프가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한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소콜로프는 서류를 한 장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폴란드 방산 도입 현황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폴란드가 최근 한국에서 무기를 대량 도입했습니다.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체계까지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물론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 계산에 영향을 줄 수준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리닌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무기라고요? 미국 기술 베껴서 조립하는 나라 아닙니까? 소콜로프가 서류를 다시 집어들며 대답했습니다. 규모가 좀 됩니다. 전차만 1000대 이상이에요. 1000대가 뭐 어떻습니까? 말리닌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한 번도 진지한 분석 대상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반, 자네 생각은?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론은 나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카카, 한국은 변수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산업은 결국 미국의 하청입니다. 기술 이전받아서 조립하는 수준이죠. 독자적인 전략도 없고 실전 경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은 우리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적은 북쪽에 있지 서쪽에 있지 않습니다. 소콜로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오. 말리닌도 동의하는 표정이었어요. 대통령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더 이상 한국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죠.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병력 배치 일정, 보급 라인, 예상 반응 시나리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저는 서류에 메모를 하면서 속으로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말리닌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드물게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되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이번엔 계산이 완벽합니다. 말리닌이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자신감에 차 있던지요. 저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눈 위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어요. 한국이라.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 작은 반도 국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인데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 같은 건 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이길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제 책상 위에 한 통의 봉투가 놓이게 됩니다. 그 봉투가 제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연구소로 출근했어요. 모스크바의 겨울 아침은 해가 늦게 뜨죠. 9시가 넘었는데도 창밖은 여전히 어둑어둑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젯밤 회의에서 소콜로프가 꺼낸 한국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물론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분석가입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성격이죠. 저는 연구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축적된 자료들이 거기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검색하자 수십 건의 파일이 떴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었죠. 1970년대, 1980년대 자료가 대부분이었고 최근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가장 오래된 파일부터 열어봤습니다. 1972년에 작성된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대한민국 군사력 평가였습니다. 첫 문장부터 눈에 들어왔죠.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도 더 된 분석이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였어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1985년 보고서였죠. 한국의 방위산업은 미국 기술 이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 능력은 초보적 수준에 불과하다. 그 다음 파일도 비슷했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보고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늘 미국의 그늘 아래 있었고 독자적인 힘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걱정할 게 없었어요. 한국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분석한 그대로였죠.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옐레나 바실리에바가 들어왔어요. 저희 연구소의 역사자문관입니다. 55살의 그녀는 소련 시절 외교부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었죠. 역사적 맥락을 분석하는 데는 그녀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반, 아침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자료요. 어제 회의에서 얘기가 나와서요. 옐레나가 제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화면을 훑었어요. 아, 한국. 폴란드가 무기 샀다면서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확인 중이었어요. 옐레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죠. 걱정 마세요. 한국은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의자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직접 분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옐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련 시절의 동아시아 담당이었거든요. 한국 전쟁 이후 자료는 거의 다 봤죠.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늘 불안한 나라였어요. 북쪽에 우리 동맹국이 있으니 항상 긴장 상태였죠. 하지만 그 긴장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진 못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옐레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의존 구조 때문이에요. 미국이 모든 걸 결정했거든요. 작전 지휘권도 미국 손에 있었고 핵심 무기도 미국에서 왔죠. 한국은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 자료에도 똑같이 적혀 있었거든요. 옐레나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구조도 그래요.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전쟁이 나면 수출길이 막히죠. 그들은 전쟁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요. 그걸 누구보다 한국 스스로가 잘 알고 있죠. 저는 그녀의 말에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아니,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나라였죠. 그렇기에 그들은 늘 조심스러웠고 늘 미국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폴란드의 판무기는요? 옐레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장사죠, 뭐. 한국이 돈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실전에서 통할지는 별개 문제예요. 실전 경험이 없으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옐레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같은 확신을 느꼈어요. 우리는 한국을 알고 있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분석해왔거든요. 그들이 갑자기 달라졌을 리가 없었죠.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소콜로프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어요. 그는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했습니다. 아, 둘 다 여기 있었군. 소콜로프가 천천히 걸어와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어제 회의 얘기하고 있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 건이요. 소콜로프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젊었을 때도 한국은 그냥 미국 따라다니는 나라였어. 옐레나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소콜로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치 과거를 회상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1980년대에 극동군구에서 근무했거든. 그때 한국군 분석 자료를 많이 봤지. 솔직히 말해서 형편없었어.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요? 소콜로프가 지팡이를 바닥에 톡톡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점에서. 장비도 낡았고 훈련 수준도 낮았고 지휘 체계도 엉망이었지. 미국이 없으면 일주일도 못 버틸 거라고 우리는 판단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자료에도 비슷한 평가가 있었거든요. 소콜로프가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우리 적이 아니야. 그들은 북쪽만 바라보고 있거든. 우리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옐레나가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우리 계산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완전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역시 제 판단이 맞았어요. 한국은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수십 년간 분석해온 결론과 똑같았죠. 소콜로프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 쓸데없는 걱정은 그만하고 일이나 하세. 서부전선 준비할 게 산더미야. 옐레나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맞아요. 한국 따위 신경 쓸 시간에 나토 분석이나 더하죠. 두 사람이 나가고 저만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한국에 대한 오래된 보고서들이 줄지어 떠 있었죠. 저는 모든 파일을 닫았습니다. 더 볼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였죠.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해는 힘이 약해요. 하지만 그날 아침의 햇살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번 작전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우리의 계산에는 빈틈이 없다. 그때의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2026년 1월 중순 크렘린에서 최종 작전 승인 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이번에도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석 이사로서 당연한 일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저번과는 확연히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그건 불안한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큰 경기를 앞둔 선수들 같은 기대에 찬 긴장이었죠. 이번 회의에는 새로운 얼굴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로마노프 서부전선 현장 지휘관이었어요. 53살의 그는 체격이 우람했고 얼굴에는 실전을 겪은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처음 봤지만 그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죠. 대통령이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그분은 평소처럼 묵묵히 자리에 앉았어요. 말리닌이 먼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각하, 최종 배치 계획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상세한 지도가 떴습니다. 붉은 화살표들이 서쪽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저는 그 화살표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역사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말리닌이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70만 병력을 3개 축선으로 배치합니다. 북부 축선에 25만, 중부 축선에 30만, 남부 축선에 15만입니다. 로마노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이 지도 위를 훑고 있었어요. 현장 지휘관의 눈이었죠. 숫자가 아니라 실제 지형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보급선은? 말리닌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이미 확보했습니다. 벨라루스를 통한 북부 루트, 그리고 남부 우회 루트까지 이중으로 준비해뒀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정말 빈틈이 없었습니다. 말리닌은 이번 작전을 위해 1년 넘게 준비해왔거든요.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모든 변수를 계산했죠. 대통령의 시선이 로마노프에게 향했습니다. 현장 상황은? 로마노프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어요. 전장에서 단련된 목소리였죠. 병력 사기가 높습니다. 장비 점검도 완료됐고요. 명령만 내려주시면 즉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지휘관이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승인한다. 단 2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2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말리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로마노프는 경례를 올렸죠.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로마노프와 함께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드미트리예프 이사, 분석 보고서 잘 봤습니다.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제 보고서를 읽었다니요. 도움이 됐습니까? 로마노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토 내부 균열 분석이 특히 좋았어요.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겠더군요.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분석이 실제 작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로마노프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요?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경험이 담겨 있었어요. 준비가 됐다는 점이죠. 우리는 실수에서 배웠습니다. 이번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배웠거든요. 과거의 실패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했죠. 이번 작전은 그 모든 노력의 결정체였습니다. 로마노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승전보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악수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연구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서부전선 작전 분석 및 전망이었어요.
저는 이 보고서가 나중에 역사적 문서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승리의 기록으로 남을 거라고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우리의 전략적 우위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어요. 병력 규모, 장비 현대화, 보급 체계, 지휘 구조.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나토의 분열은 결정적이었죠. 미국과 유럽 사이의 갈등, 회원국 간의 이견, 우크라이나 피로감. 이 모든 요소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결론을 적었어요. 현 상황에서 서방의 효과적인 대응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강대국의 힘이다. 우리는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다. 그 순간 저는 완전한 도취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완벽했고 실행 준비도 완료됐죠. 이제 남은 건 승리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들뜬 기분으로 지냈어요. 연구소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점심시간마다 작전 성공 후의 상황을 예측하는 토론이 벌어졌어요. 누구도 실패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능성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화제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회의 이후로 아무도 그 이름을 꺼내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파일은 컴퓨터 어딘가에 묻혀 있었고 저는 그걸 다시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우리의 관심은 오직 서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폴란드, 독일, 그리고 나토 본부가 있는 브뤼셀. 그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대상이었어요. 동쪽의 작은 반도 국가 따위는 우리 계산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걸 방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판단이라고 여겼죠. 우리는 강대국이고 그들은 약소국이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했던 적이 가장 무섭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승리를 확신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제 책상 위에 한 통의 봉투가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연구소에 출근했어요. 아침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책상 위에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갈색 봉투였어요. 크기는 A4 정도였고 겉면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다만 봉투 한쪽 귀퉁이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붉은색 스티커였는데 거기에는 외부 공개 불가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문서를 받는 건 흔치 않았거든요. 보통은 내부 메일이나 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데 누군가 직접 제 책상에 놓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을 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리아 볼코바가 들어왔어요. 국영방산기업 국제협력본부장인 그녀는 4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활기가 넘쳤습니다. 짧게 자른 금발머리와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인 여성이었죠. 이반, 그거 받았군요. 저는 봉투를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이거 당신이 놓고 간 거예요?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진지했달까요? 농담기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자료예요. 안톤 레베데프가 보내왔죠.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레베데프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폴란드에서 활동하는 비공식 연락책이었죠. 그가 보내는 정보는 대부분 신뢰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기대를 품은 건 아니었어요. 무슨 내용인데요? 마리아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가볍게 두드려졌어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산 무기에 대한 폴란드 군부 내부 평가 자료예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한국이라니요. 이미 결론 난 문제를 왜 자꾸 꺼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리아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대놓고 무시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볼게요. 저는 봉투를 책상 한쪽에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하지만 마리아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지금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마리아는 원래 가벼운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진지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급한 건가요?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베데프가 위험을 무릅쓰고 빼온 자료예요.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니에요.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진심을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게 분명했죠. 저는 한숨을 내쉬며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알았어요. 한번 볼게요. 봉투를 뜯자 안에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20장 정도 되는 분량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폴란드어로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러시아어 번역이 손글씨로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K2 전차 실전 평가 보고서.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형식적인 서론이 나왔어요. 평가 목적, 테스트 기간, 참여 인원 같은 내용이었죠. 별로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충 훑어보며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런데 세 번째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혹한 환경 테스트 결과라는 소제목 아래 표가 하나 있었어요. 영하 30도에서의 시동 성공률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수치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98%.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습니다. 영하 30도에서 98%라니요. 우리 전차도 그 정도 수치가 나오지 않거든요. 저는 다음 항목을 봤습니다. 연속 기동 시간이었어요. 무정비 상태에서 360시간 연속 기동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죠. 360시간이요? 그게 보름이 넘는 시간이에요. 중간에 정비 없이 보름 넘게 굴릴 수 있다고요?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분명히 360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가 보여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번에는 자주포 평가 결과였습니다. K9 썬더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연속 사격 테스트 결과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분간 연속 사격 시 명중률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수치는 89%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3분간 연속 사격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포신이 과열되고 반동으로 차체가 흔들리고 장전수의 체력이 바닥나죠. 그 상황에서 89% 명중률이라니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다연장 로켓 체계, 보병 전투 장갑차, 대공 미사일 체계. 모든 항목에서 비슷한 수치들이 나왔어요. 하나같이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훨씬 높았죠.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수치들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였거든요.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어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숫자가 좀 이상해요. 마리아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상하다니요? 너무 높아요. 말이 안 될 정도로요. 저는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었습니다. 혹시 번역 오류가 있는 건 아닌지, 단위가 잘못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오류는 없었습니다. 번역도 정확했고 단위도 맞았어요. 수치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불안이라고 하기엔 너무 희미했고 의심이라고 하기엔 아직 확실하지 않았죠. 마리아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세요. 결론 부분이 중요해요. 그녀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기 전에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이반,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레베데프는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가 나가고 저만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내려다봤어요. 아직 반도 읽지 않았습니다. 뒤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읽기가 두려웠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은 정말 길죠. 저는 눈발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서류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틀렸을 리가 없었거든요. 수십 년간 분석해온 결론이 갑자기 뒤집힐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일 다시 보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98%, 360시간, 89%. 숫자들이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는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서류가 제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는 밤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사무실 안은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죠. 저는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어제 읽다 만 부분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K2 전차 상세 성능 비교라는 페이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전차와의 비교 데이터가 나와 있었죠. 표의 왼쪽 열에는 K2라고 적혀 있었고 오른쪽 열에는 우리 주력 전차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줄씩 읽어내려갔어요. 최고 속도. K2는 시속 70km, 우리 전차는 65km였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음 항목에서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등판 능력. K2는 60% 경사를 올라갈 수 있었고 우리 전차는 30%였습니다. 2배였어요. 2배라니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뭔가 잘못 본 게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60과 30이라고 적혀 있었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도하 능력이었어요. K2는 수심 4m를 잠수 도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전차는 1.8m였죠. 이건 거의 3배 가까운 차이였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자주포 비교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발사 속도. K9은 분당 8발을 쏠 수 있었어요. 우리 자주포는 분당 3발이었습니다. 거의 3배였죠. 그리고 최대 사거리. K9은 54km, 우리는 40km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빅토르 체르노프가 들어왔어요. 방산 데이터 분석관인 그는 43살의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말수가 적지만 숫자에 관해서는 연구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죠. 이반 마리아한테 들었어요. 폴란드 자료라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빅토르, 이거 좀 봐줘요. 내가 뭔가 잘못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빅토르가 서류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이 빠르게 페이지를 훑었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동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 후 빅토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도 같은 걸 보고 있었던 거죠. 이반, 이 수치들 맞는 건가요? 저는 양손을 펼쳐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빅토르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버튼을 눌렀어요. 중얼중얼 뭔가를 계산하더니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단위 오류는 아니에요. 계산도 맞아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빅토르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문서 자체는 조작된 흔적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도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페이지가 많았거든요. 생산 능력 비교라는 섹션이 나왔습니다. K2 전차 월간 생산량 30대.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월 30대면 연간 360대인데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문장을 읽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상기 수치는 평시 생산량이며
전시체제 도입 시 월간 150대까지 증산 가능. 월간 150대요? 전시의 5배를 늘릴 수 있다고요? 저는 황급히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자주포 생산량도 비슷했어요. 평시 월 40대, 전시 월 200대. 다연장 로켓은 더했습니다. 평시 월 15대, 전시 월 120대. 빅토르가 제 어깨 너머로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생산량의 3배가 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힌 것 같았어요. 빅토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쟁은 화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그건 생산 능력에 달려 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전쟁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거든요. 첫 일주일에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개월 후에도 버틸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었죠.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계산이 완전히 틀린 거야.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십 년간 우리가 해온 분석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 빠진 게 있을 거야. 이 문서가 과장된 거야. 저는 돌아서서 빅토르에게 말했습니다. 이 문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은요? 빅토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폴란드 군부 내부 문서예요. 외부 공개용이 아니죠. 조작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논리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빅토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반,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저도 늘 그렇게 말해왔거든요. 분석가로서 숫자만이 진실이라고 믿어왔죠. 그런데 지금 그 숫자가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가 책상 위에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가 빼곡했죠. 그 글씨 하나하나가 우리의 오만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빅토르가 물었습니다. 위에 보고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이걸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70만 병력 배치 계획이 흔들릴 수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취소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보고하지 않으면요? 만약 이 숫자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마를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어떡하지? 창밖에 눈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저는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류 맨 뒤에 아직 읽지 않은 페이지가 몇 장 남아 있었어요. 결론이라고 적힌 부분이었죠. 저는 그걸 읽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빅토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그가 나가고 저만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난방기 소리만 윙윙거렸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 페이지에 적힌 한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결론 및 전략적 함의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군부가 내린 최종 평가였죠. 저는 첫 문장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은 단순한 수출 산업이 아니다. 평범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저는 숨을 멈췄어요. 한국의 방산 체계는 항시 가동 공장이다. 항시 가동 공장. 저는 그 5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문장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전쟁이 발발하면 그때부터 군수공장을 가동한다. 평시에는 최소한의 생산만 유지하고 전시의 증산체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그들은 전쟁이 나지 않아도 항상 공장을 돌리고 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항상 공장을 돌리고 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전쟁도 없는데 공장을 계속 돌리는 거죠? 다음 문단에 답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휴전 상태에 놓여 있다. 법적으로 그들은 아직 전쟁 중이다. 북쪽의 위협은 단 하루도 사라진 적이 없다. 이 특수한 상황이 한국의 방산 체계를 세계 어느 나라와도 다르게 만들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70년이라는 숫자가 가슴을 눌렀어요. 70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해온 나라라고요? 문서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의 군수 공장들은 3교대로 24시간 가동된다. 주문이 없어도 생산 라인은 멈추지 않는다. 생산된 무기는 재고로 비축되거나 수출된다. 이 시스템 덕분에 한국은 전시체제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전시체제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미국의 하청 국가라고 무시했죠. 실전 경험이 없다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건 표면만 본 거였습니다. 한국은 70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온 나라였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북쪽에서 포탄이 날아올 수 있다는 각오로 살아온 나라였죠. 그 긴장감이 그들의 방산 체계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리아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반, 얼굴이 왜 그래요? 창백해 보여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마리아가 다가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를 훑었어요. 결론까지 읽었군요.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리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 읽었을 때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마리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레베데프가 직접 확인했어요. 폴란드 군부 내에서 실제로 돌고 있는 문서예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무자들의 평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창가로 걸어가 이마를 차가운 유리에 대었습니다. 유리의 냉기가 피부로 전해졌지만 머릿속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이반, 더 있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뭐가 더 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끝까지 읽어봐요. 저는 천천히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마지막 문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체계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은 지속 가능성이다. 그들은 장기전을 상정하고 시스템을 설계했다. 현재 한국의 탄약 비축량은 나토 전체 비축량에 필적한다. 포탄, 미사일, 소총탄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탄약이 대량으로 비축되어 있다. 나토 전체에 필적한다고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나토는 30개국이 넘는 동맹이에요. 그 전체 비축량과 한국 한 나라가 비슷하다니요. 문서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그들은 작지만 결코 약하지 않다.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탁 하고 소리를 냈어요. 그 작은 소리가 빈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반,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뒤엉켜 있었거든요. 우리의 서부전선 작전, 70만 병력,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면 우리 계산은 처음부터 틀린 거였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은 화력 싸움이 아니야.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네. 전쟁은 화력 싸움이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의 싸움이죠.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무시했어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마리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반,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같은 실수를 했죠. 하지만 저는 그녀의 위로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한국은 전쟁이 터질 때 공장을 돌리는 나라가 아니다. 전쟁이 나지 않아도 항상 돌리고 있는 나라다. 70년간 그래왔다.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는 동안 그들은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보라가 유리창을 때렸어요. 모스크바의 겨울은 매섭죠. 하지만 그 추위보다 더 차가운 것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순수한 두려움이요. 저는 책상 위의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몰랐다. 너희의 오만이 너희를 눈멀게 했다.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불안이 서려 있었어요. 우리 둘 다 같은 걸 느끼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이건 제가 혼자 안고 있을 문제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각오는 됐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대통령은 화를 낼 수도 있었어요. 말리니는 저를 비난할 수도 있었죠. 모든 책임이 저에게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이 정보를 숨기고 작전이 실패한다면 그건 배신이나 다름없거든요. 저는 서류를 정리해서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봉투의 무게가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종이 몇 장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리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통령 단독 면담을 요청할게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이반. 저는 봉투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제 구두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지금 러시아의 미래를 바꿀 보고를 하러 가는 중이었거든요. 그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면담 요청을 넣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이틀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숫자들이 떠올랐거든요. 98%, 360시간, 나토 전체에 필적하는 비축량. 악몽처럼 저를 괴롭혔습니다. 1월 25째 날 오후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만나겠다고요. 단독 면담이 승인됐습니다. 저는 정장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고 구두를 닦았어요. 손에는 그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죠. 며칠 사이에 봉투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만졌는지 보여주는 흔적이었어요. 크렘린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차들이 움직이고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죠.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한 남자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보고를 하러 가고 있다는 걸요. 크렘린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건물 위로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보안 검색을 마치고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어요.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죠. 대기실에 도착하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말리닌이었어요. 그가 의자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반, 무슨 일이야?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친근함이 없었어요. 저는 그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보고가 있어서요. 말리닌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보고? 나한테 먼저 얘기하지 그랬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리닌에게 먼저 보여줬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그랬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이 보고서를 묻어버렸을 테니까요. 직접 대통령께 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말리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문이 열렸어요.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드미트리예프 이사님, 들어오시죠. 저는 말리닌을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방 한가운데 커다란 책상이 있었고 그 뒤에 대통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각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지만 등을 기대지 못했어요.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낮고 차분했어요. 무슨 일인가? 저는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각하, 이건 폴란드 군부 내부 문서입니다.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실전평가 자료예요. 대통령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한국? 네, 각하.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핵심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성능 비교표, 생산 능력 데이터, 그리고 결론 부분을요. 이 문서에 따르면 한국 무기의 성능이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혹한 테스트, 연속 기동, 사격 정밀도 모든 면에서요. 대통령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페이지를 훑었어요. 방 안에는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한참 후에 대통령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계속해. 저는 침을 삼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생산 능력입니다. 한국은 전시체제로 전환하면 월 생산량을 5배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탄약 비축량은 나토 전체에 필적합니다. 대통령의 손가락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그의 유일한 반응이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각하,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서부전선 계획은 이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만약 장기전으로 가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을 내뱉기가 두려웠거든요. 대통령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화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끝까지 말해보게.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내뱉었어요. 핵을 제외하면 돌파구가 없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핵을 제외하면 돌파구가 없다고요? 러시아 대통령 앞에서요? 저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어요.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노을은 이미 사라졌고 하늘은 짙은 남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2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확실한가? 단 3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3글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계획, 70만 병력, 러시아의 자존심. 그 모든 것이 제 대답에 달려 있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대통령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깊었어요. 무엇을 생각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각하.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어쩌면 이미 체념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요. 대통령이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항시 가동 공장이라는 문장이 적힌 그 페이지를요. 그가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에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물러가 있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질문도 없었고 비난도 없었어요. 그냥 물러가라는 말뿐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뒤로 물러났어요.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반. 저는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이 문서는 나만 본 걸로 하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각하. 집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벽에 손을 짚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저는 해냈습니다. 아니, 해낸 건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복도 끝에 말리닌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뭘 보고한 거야? 저는 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말리닌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반.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그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게 느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크렘린을 나왔을 때 밤이 완전히 내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을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평소처럼 일했어요. 아니, 평소처럼 일하는 척했다고 해야 맞겠죠. 머릿속은 온통 대통령 집무실에서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말리닌에게서도요. 마치 그날의 면담이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게 조용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1월 29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죠. 눈은 그쳤지만 거리에는 아직 흰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리아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이 묘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안도한 것 같기도 했죠. 이반 들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뭘요? 마리아가 제 앞에 와서 목소리를 낮췄어요. 서부전선 병력이 철수한대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철수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마리아가 주위를 둘러보고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명령이 떨어졌대요. 70만 전원 철수. 공식 발표는 훈련 종료라고 할 거래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잔을 잡으려다가 탁자 위에 쏟을 뻔했죠. 정말이에요?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마노프 장군이 직접 지휘하고 있대요. 조용히, 빠르게 빠지라는 명령이래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안도, 허탈함, 그리고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요.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반, 대통령께서 당신 보고를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통령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70만 병력이 말없이 물러나고 있었어요. 수개월간 준비한 작전이 하룻밤 사이에 취소됐죠. 공식적인 이유는 훈련 종료였지만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날 오후, 저는 연구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었거든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모스크바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요.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무시했던가요? 미국의 하청 국가, 실전 경험 없는 약소국, 계산에 넣을 가치도 없는 변수. 그게 우리가 생각한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틀렸어요. 완전히요. 한국은 70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온 나라였습니다. 매일 아침 북쪽에서 포탄이 날아올 수 있다는 각오로 살아온 사람들이었죠. 그 긴장감이 그들을 단련시켰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그들의 공장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없어도 항상 돌아가고 있었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는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담배가 짧아졌습니다. 저는 꽁초를 떨어뜨리고 발로 밟았어요. 불씨가 꺼지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한국을 너무 늦게 이해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묘한 존경심 같은 게 느껴졌죠.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어떤 고통과 인내가 있었는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부전선의 병력은 조용히 원래 위치로 돌아갔어요. 세계 언론은 러시아의 훈련 종료를 보도했죠. 일부에서는 나토의 압박이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고, 다른 쪽에서는 러시아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국 때문이라는 걸요.
보이지 않는 변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나라 때문에 70만 대군이 물러났다는 걸요. 2월 초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부전선 작전 중단 분석이라는 제목을 붙였죠. 물론 공식 기록에는 훈련 종료로 남을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읽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쓸 때였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서 손을 멈췄어요. 어떤 문장으로 끝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저는 그 노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자를 쳤어요.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약소국이 아니었다. 70년간 전쟁을 준비해온 나라였다. 그들의 공장은 쉬지 않았고 그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는 동안 그들은 묵묵히 힘을 키워왔다. 저는 잠시 멈추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나라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리아가 들어왔죠. 이반, 아직도 이래요? 벌써 8시가 넘었어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끝냈어요. 마리아가 다가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어요.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겠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결론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마리아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실루엣이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보였어요. 이반, 이번 일로 뭘 배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겸손이요. 마리아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겸손이라. 네. 우리는 너무 오만했어요. 강대국이라는 자부심이 눈을 멀게 했죠.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까요? 자기들 때문에 러시아 대군이 물러났다는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죠. 아마 영원히 모를 거예요. 마리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알리지 않아도 되는 힘이라니.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위협하지도 않았죠. 그저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강대국의 계산을 바꿔놓았어요.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서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집어들며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가시죠. 오늘은 술 한잔 해야겠어요. 마리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우리는 함께 연구소를 나섰습니다. 모스크바의 밤거리가 우리를 맞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눈 위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그 구름 너머 어딘가에 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그랬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늘 거기 있었습니다. 빛나고 있었죠.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요. 다음에는 무시하지 않겠다. 그게 제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힘도 있어요. 70년간 묵묵히 준비해온 작은 나라의 힘처럼요. 그 힘은 소리 없이 역사를 바꿉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이것이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공식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 하지만 분명히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이반 드미트리예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